모든 왕족은 선대와 비교당하는 가혹한 운명을 지고 산다. 위대하신 부왕께서는 소시적의 왕국을 세우셨다. 반면 나는 왕국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궁정 귀족들의 속삭임이 들린다. 그들은 내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태어났을 때 걸맞은 실력은 갖추지 못했다 한다. 내가 선왕의 이름을 이을 자격이 없다 한다. 이것이 반역의 함성으로 바뀔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대수도원에 안치된 부왕의 묘소에 들어가니 심장이 요동치고 두려움이 짓누른다. 악마의 발톱이 내 영혼을 핥힌다. 그들의 말이 맞다는 두려움. 조부 헨리 3세처럼 내가 가문의 먹칠을 하리라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포기할 순 없다. 부왕의 지적을 배울 것이다. 바라건대 내게 부왕의 힘이 깃들고 그토록 부족한 강인함이 깃들기를. 부왕인 에드워드 1세께서는 젊은 시절 무능한 부친인 헨리 3세가 잉글랜드를 패망 직전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다. 헨리 3세의 실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시몽드 몽포르 백작이 나서 왕을 폐위시켰고 왕국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재앙에 가까웠던 루이스 전투 후 백작의 군대는 해리포드에서 부왕과 조부왕을 사로잡았다. 어떠한 왕은 궁정 안에서 권자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반면 에드워드 1세께서는 포로로서 고통받으며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의 암운만이 들이우는 때에도 운명은 이따금씩 그 손을 내밀어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동맹을 만들어낸다. 노르만족 출신 길버트 드 클레어는 그 조상들처럼 교활한 기회주의자였다. 본래 반란군 지휘관이었으나 내분을 감지한 그는 에드워드 1세의 편에 서는 것이 야망을 이룰 길임을 알고 있었다. 부왕께서는 놀라운 속도로 진군하셨고 우스터 길버트 가문의 본거지인 글로스터를 지체 없이 점령하셨다. 이후 연이은 승리 끝에 부왕께서는 지도자를 잃고 패배한 반란군의 항복을 이끌어내셨다. 꺽다리라 알려진 에드워드 1세는 그 위압적인 풍채와 까다로운 성정으로 많은 두려움을 샀다. 왕좌에 복귀한 건 헨리 3세셨지만 실권은 에드워드 1세에게 있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무자비함과 지략을 갖춘 에드워드 1세께서는 유럽의 귀족들이 그토록 숭상했던 기사도를 벗어나기도 하셨다. 케닐워스에서 밤을 틈탄 기습으로 시몽드 몽포르의 부하들을 척살한 후 부왕께서는 그때 노획한 깃발로 위장한 채 이브샴 전투에서 몽포르의 군대를 괴멸시키셨다. 잉글랜드의 백작이었던 몽포르의 시신은 참혹하게 조각조각 잘렸고 경고의 의미로 그의 머리는 창에 꽂혀 세워졌다. 에드워드 1세께서 전쟁에서 승리해 반란을 굴복시키는 데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허나 승리의 대가로 부왕께서는 명예를 잃었고 귀족과 성직자들 모두 불경한 학살자가 잉글랜드 왕위에 오른다는 사실에 얼굴을 찌푸렸다. 무너지는 평판을 회복하고 왕위에 오를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부왕께서는 나날이 전황이 절박해지고 있던 동쪽의 성지로 십자군 전쟁에 나서기로 결심하셨다. 탐욕스러운 맘루크 술탄국은 영토 확장에 열을 올려 몽골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다음에는 적에게 포위된 십자군에게 눈을 돌렸다. 이들의 쇄도하는 군세 아래 요새들이 연이어 함락되었다. 이들을 이끄는 건 바이바르스 술탄으로 부왕 에드워드 1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이었다. 쿠만 출신 노예였던 바이바르스는 군에 복무하며 높은 지위에 오른 후 기존 술탄을 시해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안티오크 주민들을 학살한 술탄군은 동쪽으로부터 진군해 아크레와 트리폴리에 집결한 뒤 두 도시를 완전히 포위한 채 위협하고 있었다. 에드워드 1세의 군대가 아크레에 도착했을 무렵 상황은 매우 절박했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다. 전투는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양측 병사들이 무수히 쓰러져 갔고 아크레와 트리폴리를 둘러싼 흉벽과 전장이
피로 물들었다. 십자군 전쟁 기간 내내 부왕께선 전술가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입증하셨다. 두려움이 없던 부왕께선 과감한 습격 작전으로 두 도시 나사렛과 카쿤을 초토화시키셨다. 이처럼 승리를 거둔 후에는 몽골 일칸국의 무서운 병사들로 하여금 맘루크를 상대로 진격하게 하셨고, 이로써 알레포 주변 지역은 초토화되었다. 패배를 몰랐던 바이바르스는 위압적인 군세에 눌려 후퇴해야 했다. 다만 후퇴하기 전에 독을 바른 칼을 지닌 리자리파 아사신을 보내 라이벌을 제거하려 했다. 에드워드 1세께선 자객을 베었지만 팔을 다쳐 몇 달을 병상에서 보내셨다. 에드워드 1세께서는 불안한 휴전 상태에서 성지를 떠나셨다. 바이바르스는 10년 10개월하고도 열흘 동안 평화를 지키겠노라 약조했다. 잉글랜드에서보다 시급한 사안에 마주한 부왕께서는 술탄이 약조한 바를 지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으셨다. 에드워드 1세가 십자군 전쟁에서 유능한 지도자로서 평판을 쌓는 동안 헨리 3세께서 승하하셨다. 이제 부왕께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부왕께서는 이제 안정화된 잉글랜드로 복귀하셨다. 1274년 8월 19일 부왕께서는 정식으로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1세로 즉위하셨다. 당신의 왕국을 더욱 넓히고자 했던 부왕께서는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 반란 시절 시몽드 몽포르를 지지했던 옛 숙적 웨일스로 향하고자 하셨다. 웨일스의 제후 허웰린 앞 그리피스는 국경에 있는 앵글로 노르만 병경 영주들과 반목했다. 더 모욕적인 사실은 그의 부인이 시몽드 몽포르의 딸인 일리노어였다는 것이다. 부왕께서는 분열 중인 웨일스의 각 군파를 공격해 차례로 정복하고자 하셨다. 하지만 웨일스 제후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증오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웨일스 영토에 자국의 법을 강요한 잉글랜드였다. 허웰린의 형제인 데비스가 전열에 합류했고, 두 형제는 기습과 매복을 통해 루크 드 다니와 길버트 드 클레어가 이끄는 에드워드 1세의 남부군을 패퇴시켰다. 산림과 황야에 사는 이 거친 족속들이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후 부왕께서는 전술을 바꾸셨다. 웨일스를 전면적으로 분쇄할 수 없다면 난공불락의 성에 자리를 잡고 적을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었다. 웨일스군은 용맹히 싸웠지만 에드워드 1세의 분노 앞엔 역부족이었다. 부왕의 군대는 기동력에서 압도하며 오어윈 다리 전투에서 허웰린 병력을 괴멸시켰다. 허웰린도 기마병의 창에 고꾸라졌다. 그 기마병은 누굴 쓰러뜨린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데비스는 나니스 글렌에서 생포되어 잉글랜드 왕실의 반역자로 선포되었다. 에드워드 1세께서는 일말의 동정도 없이 그를 목매달고 토막을 내게 했다. 이로써 부왕께서는 웨일스를 확실히 장악하셨고 나에겐 웨일스 공의 칭호를 내리셨다. 이 칭호는 내 핏줄이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에드워드 1세께서 곳곳에 축조하신 위압적인 요새들을 통해 웨일스가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더라도 잉글랜드 왕가에 복종하도록 할 것이다. 부왕께서 전투로 이루신 업적만 내세운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처사가 될 것이다. 나는 부왕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전투만이 아니라 내정에도 능해야 한다. 아서왕의 전설에 감화된 부왕께서는 속임수와 배신으로 점철된 젊은 시절을 거쳐 기독교 세계 전체의 존경을 받으며 신앙심과 기사도 정신을 갖춘 군주가 되셨다. 부왕께서는 경제, 행정, 법률 개혁으로 왕국의 부강함과 안정을 가져오셨다. 특히 비잔티움 제국의 여러 개념을 빌려와 도입했기에 잉글랜드의 유스티니아누스로 불리기도 하셨다. 그러나 에드워드 1세에게 이러한 것들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했다. 부왕께서는 브리튼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맹렬한 야망을 추진하려 하셨다. 때마침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3세가 후계자 없이 죽자 그 야망은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부왕께서는 알렉산더의 어린 손녀인 마가렛과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자인 나와의 혼인을 추진하셨다.
1년 후 마가렛이 뜻하지 않게 숨을 거두자 부왕께선 대신 존 발리오를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봉하셨다. 자부심이 강한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신들을 징집해 프랑스와의 전쟁에 보내려는 잉글랜드 왕의 꼭두각시 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이에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에드워드 1세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발리올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무력으로 스코틀랜드를 제압하려고 했다. 스코틀랜드에 대한 부왕의 대응은 무척이나 잔혹했다. 칼라일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베릭을 점령한 후에 약탈했고 주민 약 2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에드워드 1세께서 스코틀랜드에 세우신 꼭두각시 왕 발리올은 반역자임이 드러났다. 발리올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해 잉글랜드에 맞섰지만 결국 덤바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다. 발리올은 자비를 구하며 항복했지만 부왕께선 코웃음을 치시며 발리올의 문장을 뜯어버리셨다. 이 치욕으로 그는 툼 타바르드, 빈 코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층 더 치욕을 주기 위해 에드워드 1세께서는 스쿤의 수도원에 있는 운명의 돌을 가져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안 의자 밑에 놓았다. 스코틀랜드 왕가의 상징인 이 신성한 돌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잉글랜드 왕가의 핏줄을 축성하게 된 것이다. 치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스코틀랜드인들이 아니었다. 발리올의 패배 1년 후 이들은 윌리엄 월리스라는 용맹한 기사를 중심으로 뭉쳐 스코틀랜드 고원지대로부터 쇄도해왔다. 월리스는 7피트의 장신으로서 5피트 반 길이의 검으로 인마를 도륙했다고 전해진다. 그 야만족들에게도 용맹하셨던 우리 부왕과 닮은 이가 있었던 것이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승리를 연이어 거둔 월리스의 반란군은 폴커크 전투에서의 패배 후 흩어져 숨어들었다. 월리스는 원기와도 같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 숨어 잉글랜드 병력과 수송대를 괴롭혔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에드워드 1세는 사령관 에이머 드 발렌스와 함께 스털링 성에 당도하셨다. 일행 중엔 충성을 맹세했으나 스코틀랜드 왕좌를 탐하는 걸로 알려진 로버트 더 브루스도 있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하라는 옛말도 있으니 선대의 명군인 사자신왕 리처드와 같이 로버트 더 브루스는 스털링 성벽 근처에 거대한 투석기를 건설하도록 명했다. 수성군에 대한 부왕의 명령은 간단하고 무시무시했다. 항복하라. 아니면 지옥불보다 더 매서운 투석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윌리엄 월리스의 몸은 산산이 찢겼고 그 유해는 반란군 영웅 행세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부왕께서 바라신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배신자 로버트 더 브루스가 충성을 저버리고 군대를 일으키자 죽어가던 반란의 불씨는 거대한 불길로 다시 살아났다. 지난 전투에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부왕 에드워드 1세께서 승하하셨다. 이제 잉글랜드의 통치자는 내가 되었다. 부왕의 뜻을 이루는가 저버리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다. 로버트 더 브루스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잉글랜드 전역에 불안이 감돌고 있다. 신하들마저 노골적으로 경멸을 드러내며 왕권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부왕의 위협을 전부 살폈으나 여전히 내게 닥친 사명에 두려움을 느낀다. 부왕께서는 모든 역경에 맞서 위대한 왕이 되셨다. 그러나 벌써 이 왕관의 무게에 내 영혼이 비틀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왕이 되었다. 그럼 어떠한 왕이 될 것인가? 소시적 부왕처럼 책략가인가? 신앙심과 기사도 정신을 갖춘 내정가인가? 아니면 끝모를 잔혹함으로 스코틀랜드를 치는 망치가 될 것인가? 한낱 인간이 이 모든 역할을 이룰 만큼 위대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얻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나 부왕의 묘소에 들어서면 때로는 두려움과 치욕이 물러남을 느낀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다. 어찌되었든 부딪혀야 한다. 나의 왕관, 나의 왕국, 부왕의 유산을 위해 싸워야 한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님.